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냥 배 아픈 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지독한 인간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연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나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당연히 한두 명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정말 큰 문제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 용기를 내어 상처를 직시하려는 마음으로 사연을 전합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 돌아가신 시아버지로 인해 남편은 꽤 격렬한 분노의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러한 아들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알 깨고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믿으셨던 것이었죠. 남편은 이러한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변경하여 평생 효도를 하고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당히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효자는 만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모습이 참 좋게 비쳤어요. 그 이유는 하나뿐인 어머니를 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기억해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한 번 더 가곤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보며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느끼게 되었고요.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남편과 결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실제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집부리며 살다가 결국 이혼을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한 번 결혼한다면 집안일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고 그런 분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남편은 두 집안을 잘 챙기며 연애할 때부터 함께해서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시기에도 저희 친정을 알뜰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곤 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한 영양제나 저희 친정 엄마의 화장품 같은 것을 놓치지 않게 채워주었어요. 제 것은 챙겨주지 않아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자서전 거 하나하나 귀찮아하지 않고 챙겨주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참 시집 잘 났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홀씨 어머니였던 아들과 평생을 의지하고 살다가 저에게 아들을 빼앗긴 것과 같은 일이 아닐까 걱정했지요. 혹시 아들에게 집착을 하진 않을까,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시어머니도 나에게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아들에게 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지만 최대한 잔소리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먹는 것만큼은 나를 제일 먼저 챙겨주셨어요. 나에게 잘해주어야 아들이 아침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참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양가에 평생 효도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늘 공짜는 넘는 법이죠. 결혼을 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나를 집으로 불러내 더니 각을 딱 잡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말이야. 나한테 이제는 본인 가정이 생겼으니까 생활비를 이전처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아, 내가 한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건 알지네. 알고 있죠? 그가 매달 30만 원씩 어머님께 송금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혼 전부터 그 이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아픈 곳이 몇 군데가 아니라 많아졌어요. 삶을 하면서 돈을 가져도 어떻게 살아나가겠어요? 결혼한 후에 너한테 얼마나 잘 대해줬었는지 생각해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주는 것도 다른 것들을 챙겨주는 것도 다 내가 했었고 말이죠. 가는 게 있다면 오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몇 달 동안 입을 싹 씻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과잉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한 번 주시면 나는 2번 사야 했고요.
시어머니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시면 나는 반드시 2배로 사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시는 선물들도 전부 어디서 얻어 오신 거였지? 저를 위해서 직접 사서 주신 건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잔소리를 듣는 것이 억울해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가감없이 말을 했어요. 아유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그동안 해드린 게 많은 거려.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받은 것들 전부 2배로 돌려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제가 받기만 하고 입을 씻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희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많아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내 입에 풀칠을 하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아이 너네도 어느 정도 생활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알 때도 됐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로서 당연히 애미를 챙기는 것이 맞아. 내가 하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의무라는 소리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데요? 제가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자고성의 표시라는 것이 맞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주고받는 거죠. 내가 입에 풀칠하기만 해서도 없든 아이, 그러니까 생활비를 더 주려는 거냐? 시어머니는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란 일을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나라에서 연금으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 돈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노인 혼자 살면서 명품에 미쳐서 사치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니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더 지원해 드릴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돈을 추가로 드릴 테니까 매달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너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돈이 없어 죽겠다. 그냥 생활비를 늘려주세요. 결국에는 남편과 상담을 한 끝에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을 늘려주고 우리 친정에도 매달 용돈을 주기로 결정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부에게는 그 돈이 부담스러운 돈이었어. 매달 100만 원씩 용돈으로 쓰다 보니까 2달 정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고 살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 어머니, 그냥 예전처럼 30만 원씩 주게 할게요. 우리 가족에게 50만 원씩 주다 보니까 매달 100만 원이라는 오유고유고유고칠유고 돈이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요. 이러다가는 자식도 못 낳을 것 같은데 평생 일하느라 노예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용돈은 제게만 주신 게 아니라 사돈 댁에도 주셨어요. 그런 행동을 왜 하시는지, 사돈을 낳는 일도 하시는데 굳이 왜 용돈을 받으시나요? 양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욕하는 건가요? 어머니, 왜 자기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실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희 친부모님 2분 다 살아 계시니까 2분이 돈을 벌면 되지 않겠어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아들한테서 용돈을 받는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저희 집은 2분 다 살아 계시고요. 계시니 용돈도 2배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면서 눈을 뒤집었다 하시더라고요. 아이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죄다 사돈되게 주겠다는 소리냐? 지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지. 아이 됐다. 내가 그냥 너가 주는 대로 받으마. 내가 더럽고 치자서원. 이것들이 아주 얌체 집만 늘어났어. 그랬던 시어머니가 몇 주가 더 흐르고 나서 이번에는 갑자기 저를 붙잡고 서운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말이야. 서원해서 어디 살겠니? 어떻게 너희는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같이 살자는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니? 같이 살면 말이다. 공과금도 하나로 줄어들니까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얼마나 좋으니? 나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를 생각해. 봐라, 내가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고
그럼 너희 부부 맞벌이도 마음 놓고 할 거 아니냐? 왜 따로 살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신혼이니까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그렇죠.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눈치 봐야 할 것 같아서 싫어요? 아직 아이도 없고요. 아이가 생겨도 합가를 할지는 솔직히 장담 못 하겠지만 지금은 저희 둘이서 맞춰가면서 살아볼게요. 아이고, 아주 누가 보면 내가 너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라도 난 사람인 줄 알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눈치를 보긴 뭘 본다고. 지금 이렇게 불러내서 말하시는 것도 눈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나, 우리 아들은 내가 해준 밥을 제일 잘 먹는데 어쩐지 요즘 사이도 빠진 것 같고. 하나뿐인 내 아들 걱정돼서 죽겠다. 밤에 참도 안. 그이가 온다면 The it's the rice I made or rice eaten outside. He eats it with great respect. He said yesterday that the rice I made is the best, but can that be true? He said that in his whole life, he hasn't eaten any rice tastier than the one I made. He says my rice is the best even when he goes to my parents' house. It seems to be his habit. I felt upset at it, but there's no need for that. Our son said these things, saying that it's not meant to deliberately hurt your feelings. Why would I deliberately say something to make you feel bad, mother? It's not that you think of me as a bad person when you say such things. As I take each one of those criticisms, just shut your mouth and say nothing. 안 하시더라도 가을이 찾아왔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단풍을 구경도 할 겸 하루 쉬다 왔어요. 저는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남편은 오히려 그게 섭섭했다고 말했어요. 아이 사위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럼 우리야 좋지. 사위랑 같이 안 그래도 어색한 기운이 흘러서 자기 많이 마련하고 싶었었어요. 잘 됐다. 이번에 같이 1박 여행을 가면서 술도 마시고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딱이겠네. 숙소도 원래 4인용 숙소가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가운데서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하고 후회했어요. 재질이 짐작으로 서로를 불편하게 할까봐. 부모님께서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원하시는 꿈을 꾸지 않았다. 여행 가기를 제안하자 남편도 기대감 속엔 끼리 바람 매력적이라 생각했다. 남편은 역시 단풍 구경 가는 건 김밥이 최고라며 김밥 맛집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멀리 여행을 떠나 활기를 되찾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외로 시어머니의 부탁이 있었다. 이번 주말에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단풍을 구경하려 다 같이 떠나기로 했지만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부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죄송해요. 목욕탕 가서 새 신사한테 때 이시라고 목욕값 조금 드릴게요. 뭐라고? 아이, 우리 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친정 식구들이랑 단풍 구경을 가는 거야? 사람 서운하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은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강원도에 있는 선으로 단체 여행 패키지로 다녀오셨잖아요. 단풍 구경하신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정 맞춘 거였거든요. 아들이랑 가는 거랑 친구들이랑 가는 거랑은 달라. 그리고 지난주에 갔을 때는 아직 단풍이 다 물들지도 않았더라. 이번 주에나 된다고 하던데. 아, 나도 제대로 다시 구경하고 싶으니까 우리 아들 따라서 단풍 구경 가야겠다.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본인도 단풍 구경 다시 가야겠다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함께 하기로 했어요. 여행 가자고 계속 꼭 하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곤란했어요. 일부러 거절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어머님께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하룻밤만 묵을 거라서 숙소도 이미 예약했거든요. 물론 우리 부모님도 불편해하실 것 같다는 건 예상했지만 저한테 제일 불편한 것 같았어요. 예약한 숙소의 방이 2개뿐이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자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침대도 더블 침대 하나만 있었는데 거기서 3명이 자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바닥에서 자야 하는 운명이 된 거죠. 이렇게 불편할 것 같아서 커가라고 조금 힘을 빼며 말했는데 우리 결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봐도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닭이라는 곳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나도 요즘은 집에만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한번 바람도 쐬고 잠도 자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사도에게 말해주세요. 결국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저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도 함께 가시게 될 것 같다고 말씀했어요. 아, 엄마, 내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다음에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죽어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부르시아가 괜찮겠어요? 아, 제가 너무 불편해서 싫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잔소리도 대박이라고. 나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랑 니네 아버지랑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잔소리를 얼마나 더 하겠어, 안 그래? 그리고 말이야, 사돈도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촉촉해야 눈치 없이 따라올까? 아이 있니? 그리고 솔직히 내가 좀 직설적이야. 분명히 오지 말라테 팍팍 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정도 붙이고 잘 해보려 해봐. 내가 자주 연락하고 들여다보고 그게 다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친정엄마까지도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잘해주라고 말을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 신혼초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거나 핀전구 눈치 없이 굴진 않았었어요. 저에게 복덩어리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며느리가 들어왔다 하면서 엄청나게 챙겨주시고 예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하고자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을 2배로 신경 쓰려고 노력해왔고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들을 빼앗긴 기분이든지 갑자기 뭘 하든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저도 싫어졌더라고요. 오는 말이 제 아용결이 높고 신랑이면 고운 말씀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 왜 싫은 소리만 해대니까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도와주고도 남아도록 내가 받으려는가 하는 말이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 노력과는 정반대로 저를 제외한 모두가 가족 여행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했어요. 5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인데 정말 의외인 것은 우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매우 잘 어울린다는 것이었어요. 다니더라고요. 남편이랑 아빠랑 둘이서는 취미 이야기로 꽃을 피우더니만에 세기로 빠져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요. 결국 저만 낙동강 오리알럼 혼자 뚝 떨어져서 다니게 되었기에 열심히 가족들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면서 단풍을 즐겨야 했죠. 한참 그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 팔이 막 근질근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산이니까 벌레가 많은가 보다 벌레 물렸나 보다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팔을 벅벅 끌고 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나빠진 안색을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이상하다. 이상하게 나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은 게 숨이 가쁘고 벅차고 얼굴에 열감도 오르는 것 같아요. 말이죠. 엄마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산에 오랜만에 왔는데도 여기가 정말 험한 선도 아니에요? 나처럼 운동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말했을 때 의문이 들었던 건 우리 친정엄마가 보통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아침에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 수업도 듣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산은 한라산처럼 특별한 산이 아니었고 단풍을 보기 좋은 코스로만 되어 있는 산이라 나이 많은 분들도 잘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평범한 산에서 단풍을 구경하러 온 것이라서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이상하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다가 심지어 집순이인 시어머니도 수차례 비교적 안락하게 올라갔어요. 잘 걷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의 얼굴이 점점 붓는 것 같았어요. 볼도 벌거달아서 벌레에 물린 건가 아니면 다른 병이 난 건가 싶었어요. 이대로 올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이 엄마의 얼굴이 붓고 있는 걸 보면서 내 눈에만 보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엄마가 이상한 벌레에 물린 건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올라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았어요.
단풍 구경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내려가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돈의 얼굴이 아침이랑 똑같아. 더 위로 올라가면 절경이 나온다고 하지만 아쉽진 않아? 이 정도까지 온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니까 사돈이 조금만 힘내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올라가자는 말을 하자 그 자리에서 싫다고 거절했어요. 모태하며 친정 엄마가 힘든 표정을 했으며 감추려고 하시면서 그러세요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응원하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친정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못해서 한 발 한 발 발을 디는 친정 엄마를 돌려 세우기만 했어요. 엄마,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눈까지 부어 올랐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벌레에 물린 것 같아요.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무리하면 더 병이 난다니까요. 더 올라가고 싶으시면 세 분이서 올라가세요. 저는 엄마 모시고 먼저 내려가서 병원에 있을 테니까요. 뭐라고요? 지금 내려가겠다고요? 아이, 그러면 제 사진은 누가 찍어주나요? 더 올라가서 단풍을 내려다봐야 사진이 예쁘게 나와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지금 사진이 중요한가요? 입을 때려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헉헉 숨을 만신창이하며 마지막으로 협닥거렸다. 아시다시피 그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지고 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숨을 쉬기 어렵고 가슴이 조이며 목이 메어들어요. 정말 놀라워서 집안에 있는 어머니를 들어 올리는 모습으로 산길을 올랐어요. 아버지도 당연히 놀라서 따라왔고 시어머니가 혼자로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이 와 있는 자동차 때문에 쉴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멜리도 발길을 돌려 하산해야 했죠. 집안 어머니는 걷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옆에서 끈질기게 걸어가고 있었죠. 봄엔 단풍을 보러 왔는데 단풍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상이 가까운데도 산 하나 못 올라가서 아줌마님은 왜 수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친정엄마는 아프셔서 말씀도 못 하시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확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거의 다 내려와서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헉헉거리시다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쓰러지시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이 친정엄마를 받았더니 아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 허리가 나간다고 부착하면 되는데 왜 들어 없느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지금 장모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자기 허리가 나갈 걱정이 드냐 라고 하자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물더니 도대체 누가 없든 말든 차가 코앞에 있는데 그거 걷는다고 허리가 나가면 사람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결국에는 친정엄마를 차에 태우고 다녀왔습니다. 같이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엄마가 컥컥거리면서 식은 담을 줄줄 흘리니까 의료진들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저희가 산에 단풍 구경을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목이 죄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얼굴도 붓고 호흡곤란이 왔어요. 어디 벌레라도 물린 건가 싶어요. 증상을 보아하니 알러지 반응인 것 같은데 혹시 환자분 옷 알러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서 옷 알러지는 말을 처음 들어서 어리둥절했어요. 처음에는 입고 있는 옷, 그러니까 의류 알러지는 줄 알고 그런 병이 있냐고 되물어 봤다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참을 설명해 주시다가 제 목 부분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팔을 한번 걷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팔이 가려웠던 참이어서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글쎄, 저도요. 두드러기가 엄청나게 올라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징그럽게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도 옷 알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당장 피를 검사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저랑 친정 엄마한테만 옷 알러지가 있었던 거죠. 결국 생각도 못했던 알러지 검사를 하느라 피를 뽑았고 증상이 심한 친정 엄마는 주사를 맞아야 했고 저는 그나마 덜해서 약으로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약을 먹고 나니까 알러지 증상이 싹 하라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주사를 맞은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자 붓기가 싹 없어지고 호흡도 멀쩡해졌어요. 정말로 나무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강원도에 갔을 때 옷이 많아서 단풍을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옷이 끼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심할 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증상은 심했지만 더 심해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어디를 돌아다니지 말고 숙소로 들어가서 장모님과 함께 푹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회를 사러 수산시장에 가서 포장해 올 테니 장모님과 함께 좀 자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함께 한 1일 여행은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남은 시간은 숙소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나가지도 않고 지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지만 당연히 건강이 먼저이고 관광은 나중에 할 수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이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날 단풍이 정말 멋진 풍경이었는데 아쉬웠죠. 아쉬워해도 정말 아쉬운데요. 낙엽이 금방 떨어져서 잠시밖에 못 보니 다시 가야 했어요. 거기 정말 좋았어요. 로장을 미리 먹고 가면 괜찮다고 하던데 아쉬워요. 도토리 견과가 부침을 먹어왔어야 했는데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날 뻔했던 여행인데 자꾸 생각 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민망해서 처갓댁의 얼굴을 못 볼 정도예요. 제가 말하면서 씨알도 안 먹히는 시어머니는 남편이 말하면 조금 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풍 구경 사건은 넘어갔나 했는데 이후에 또 시어머니와 지겨운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건으로 제가 사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올리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풍 사건 이후에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또 부르시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좋은 땅이 하나 있다는 말이었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당시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어요. 너도 알지만 우리 아버지의 지인 중에 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에게 무조건 붙잡아서 그 땅을 사라는 거야. 그 땅은 개발할 수 있는 자리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벌써 30년 정도 된 땅이던가 뭐든지 말이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 땅까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근데 그 땅이 개발이 될 거라니 대단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끝까지 믿어야겠네요. 좀 들어봐.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일이 있어서 급전이 필요했어. 그 땅이 남주기가 정말로 아까운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사는 게 어때? 내가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바에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땅을 살게요. 대출까지 받아서요. 어머님, 저희는 이미 대출 한도까지 다 썼어요. 아직 젊으니까 다른 데서 돈을 어떻게든 끌어오면 되지 않겠니?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냥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땅을 살라는 말이야. 그 땅이 개발될 것이라고 했다니 무조건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좀 사줘. 땅을 살 돈이 있으면 직구하느라 받았던 대출을 갚을래요? 여기서 빚 더 얹을 필요 없어. 땅값도 올랐으면 그냥 파시죠. 왜 그렇게 아까운 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팔기는 나갔고 그렇다고 가격이 확 올랐다고 느끼기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 아니라 아주 소폭 오른 것뿐이야. 앞으로는 대폭 오를 것이라는 말이지. 아니요. 30년 더 묵었다는 땅이 가격을 폭 올려버렸으면 앞으로는 사기 어려운 경우일 테니까. 그럴 것 같아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넘겨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괴로움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 너무 컸어요.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황당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 말하면서 30년을 묵였다는 땅을 나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사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아니, 그냥 소폭 오른 거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땅이 어디 있는 땅이냐고 하시니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다면 당연히 살 수 없는 거지. 글쎄, 어느 지역이냐고요? 대전 어디 쪽인지 궁금하네요. 해당 동네는 개발이 아예 안 된 것 같진 않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전과 현재의 물가가 같았을까요? 거기에 세종시가 들어서고 나선 땅값이 상당히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사돈이 전혀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싸게 땅을 팔겠다고 한다고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셨다면? 얼마 정도 괜찮은 땅을 샀다면? 만약 정말 좋은 땅이었다면 판다고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 걸까요? 계속 들고 있는 것은 개발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인데 소식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가가 안 됐다는 이유로는 말씀드렸지만 친정어머니는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결국 시어머니께 물어보았더니 시어머니가 사돈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 말인데 우리 남편이 친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 토지 쪽 공무원이 추천해준 땅을 샀어요. 사더니 값을 넘기도록 하여 산다고 하면 마진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값어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제가 가지고 있던 땅을 사기로 했고 생각보다 비싼 값을 불러서 놀랐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어요. 약 4개월이 지난 뒤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자신의 땅으로 소개해준 땅이 사실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그 땅이 세종시 근처에 있다고 했고 더구나 저와 친정엄마를 데리고 그곳에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땅까지 보여주며 설명을 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더 볼 것도 없다고 이 땅이 딱 한다고 하며 거래를 했던 거예요. 가족이니까 평생 얼굴 보고 살 텐데 설마 사기를 치겠냐고 생각했겠죠. 시어머니가 넘긴 땅은 그 자리가 아닌 더 외진 쪽에 있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벌판이었어요. 글쎄, 세종시랑 가깝긴 했지만 외진 자리에 있어서 개발은커녕 옆에 도로도 안 뚫리겠다 싶은 자리였어요. 어머님 집에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우리가 다시 찾아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땅의 자리가 아니라 영 이상한 자리에 있는 땅이에요. 개발은커녕 아무작게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 땅이라고요. 그리고 시설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으셨던 지금 가족에게 사기를 치신 거예요. 어머, 얘 뭐라는 거야? 사기라니. 누구를 도대체 사기꾼인 줄 알아요. 이 글이 뭔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오래전에 샀던 땅 때문에 헷갈렸는데 보여준 자리가 내 소유지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곳이었네요. 여기저기가 상당히 유사해서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헷갈렸을 뿐이에요. 그곳은 다 개발되어서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나도 늙었으니까 가물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머니가 속아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돈을 몇 배로 벌었겠네요.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돌려줘야 할 돈 없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하고 판 후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돈을 돌려주기보다는 그 땅을 다시 가져가라고 할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돌려줄 수 없어요? 이것이 답변입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나? 큰 돈을 벌써 다 썼다고 하셨다고. 어머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자꾸 돈이 없다고 하시는지 수상해요. 정말 이것이 보자 하니까 사람을 아주 모르고 공갈치는 게 아니고 헷갈린 거니까 소송을 걸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제대로 준 게 다 줬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데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참지 않으시고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되려 잘 알아보고 살았어야지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친정엄마는 2번 다시는 시댁 쪽으로는 머리도 안 두고 자겠다고 하시면서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채 죄인이 되어 우리 부모님께 마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갈등이 가중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아이 둘이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눈물로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제게만 3만 원을 송금하며 말없이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뒤에 시어머니는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써가며 살아가셨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시댁과 친정관계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어요. 서로 교류 없이 서로 눈을 감고 귀도 막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늘은 언제나 착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해서 산 땅에 유명 브랜드의 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직접 건설업체 쪽에서 친정집을 방문해서 우리 엄마에게 땅을 팔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단지를 아주 고급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오면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그리고 상가도 잘 꾸며 놓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분양권도 하나 주겠다고 했대요. 엄마는 그 애물단지 같았던 땅도 샀던 거를 몇 배로 훨씬 비싸게 처분할 수 있었고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기다린 덕분에 얻게 된 결실이었다 꽂히는 순간 그 7년 동안 안마음 고생했던 것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사돈은 어쩌냐, 배가 아파서 아주 꼴 좋겠다. 저도 엄마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동안 사기쳐도 미안한 마음 하나 없던 시어머니의 속을 뒤틀리게 하고 싶어서 시댁에 찾아가서 일부러 바로 자랑을 했어요. 아, 글쎄요. 어머님께서 속여서 팔았던 그 땅 있잖아요. 그 땅이 정말 황금 땅이었지만 들어오기로 했대요. 뭐라고, 그 편돌이 땅에 웬 고급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말이냐? 아니, 거기에 누가 산다고 그런 게 들어와. 그러게요. 근데 이미 분양 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단지로 만든다 뭐라나 타운하우스 들어보셨어요? 타운하우스도 들어온다고 해요. 상가도 있어요. 들어오니까 엄청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내가 하리라 저리라 난리 안 나겠어요. 이번에 길도 다 뚫린 서울과도 가까워요.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어머니한테서 샀던 금액의 10배를 받았다니까 대박이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나한테 시끄럽다고 집에 가보라고 애걸렸대요. 우리 시어머니는 혼자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대단지 분양도 받았다고 하니까 배 아프더라도 너무 아프겠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더니 갑자기 대인배인 척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배 아프면 안 돼. 그만큼 더 축하해 주어야지 이러더라고요. 안 와. 그동안의 앙금도 좀 풀어야겠어요. 어쨌든 내 덕에 큰 돈을 만들어냈잖아요. 만지게 되었다는 말이 맞으니까 우리 사돈한테 축하 파티를 열어주자. 갑자기 왜 축하 파티냐? 요즘에 엄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모든 분들 다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축하 파티를 열어야지. 사돈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당연히 내가 가족으로서 축하를 해드려야지. 같이 밥이나 먹자. 너, 내 집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하자 해라. 우리 집은 좁아서 초대 못한다고. 무슨 콩고물을 바라고 저러나 싶겠지만 잔상을 손수다니까 뭐 저라고 말릴 틈이 있었겠나. 알아서 하시겠지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처럼 저녁 식사를 우리 집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랑 남편은 나가서 사 먹자 했거든요. 솔직히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재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요리를 하겠다면서 저한테는 볼일 볼 거 보내고 시간 보내내고 오라고 자기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어떤 며느리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나가서 놀다 오겠어요. 좀 거들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시어머니 옆에 서서 같이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예. 너는 내가 나가서 놀다 오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그러냐? 아, 내가 차리겠다고 내가 알아서 너 옆에 있으면 감시 당하는 기분 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놀다가 밥이 다 차려지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들어와 성주를 버럭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
평소에는 뭘 못 시켜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더니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막말로 도와준다고 해도 지랄이 그나 싶어서 아이 저도 그냥 알겠어요. 대답한 뒤에 나가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시간도 보내고 뭐 길거리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우리 친정엄마가 떨은 얼굴로 집에 오셨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벌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그 속내를 알겠어요. 친정엄마께서는 그 땅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당연히 얼굴 보기 싫다 하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축하해준다고 하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는데 시어머니가 어서 오세요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집주인인 줄 알겠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똥 씹은 얼굴로 그냥 고깃집만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눈치 없는 사람처럼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사돈, 제가 그 땅 좋은 땅이라고 했죠. 저한테 산 것보다 10배를 비싸게 팔았다면 제 덕이 부셔 되셨네. 제가 그 땅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늙은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배도 모자라요. 억만금이 아닌데 어떻게 소용 있겠어요?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게 최고죠. 그래도 이제는 다 팔아버려서 속이 시원하네요. 결과적으로는 황금 땅이잖아요. 로또보다 훨씬 낫지 뭐. 그 땅 사라고 했던 공무원이 토지 쪽 공무원이었다고요. 그 아이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팔지 마시지 아깝게. 왜 저한테 넘기셔야 하는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세요? 두 분이 분명 다 웃고 있는데 말투에 날이 쏜 것이 웃음기가 싹 빠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서 좋은 날인데 싸우지 말자고 하더니만 자기가 직접 잘 인상이라고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이렇게 화려한 상차림은 안 차렸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진짜 이를 갈고 준비한 티가 나더라고요.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맞다 하더니 부엌으로 가서 뭘 하나 가져오는데 친정엄마 앞에 딱 내려놓더라고요. 우리 사는 부자가 되는 기념으로다가 제가 솜씨 발리 좀 했어요. 이 삼계탕은 손이 많이 가서 하나만 였으니까 우리 사도 혼자서만 드세요. 아이 귀한 아들한테 끓여주세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쟤 괜찮으니까 사위가 먹도록 해. 아유, 쟤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해주면 되죠. 사돈 부자 된 기념파인데 왜 우리 아들이 먹겠어요? 사돈이 드세요. 남편이 맥주를 꺼내겠다고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본인이 가겠다면서 냉큼 일어서더니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닭만 여러 개 같이 끓이면 되는 건데 굳이 삼계탕을. 1인분만 끓인 것도 그렇고 남편이 삼계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우리 친정엄마 목만 있다는 게 솔직히 이상하잖아. 수상한 마음에 제가 먼저 김미성공처럼 한 입 딱 먹었는데 맛있기는 더럽게 또 맛있더라고요. 제가 다 먹어버릴까 고민을 하던 그 순간 갑자기 팔이 막 간지러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지 싶은 순간 스쳐가는 기억이 하나 있었고 저는 친정엄마가 삼계탕을 먹으려는 순간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으르렁거리면서 말을 하니까 친정엄마도 남편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멀뚱멀뚱 저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맥주를 들고 와서는 다 같이 한잔하자고 친정엄마한테 삼계탕 국물을 먹어보라고 자꾸 권유하더라. 그래요. 이거 정말 좋은 약재를 깨끗이 윤기나게 끓여 만든 삼계탕이랑 보양식 같은 건 없어요. 어서 국물을 한 입 먹어보세요. 식으면 맛이 떨어지니까 뜨겁게 드셔야 해요. 저는 식은 삼계탕을 좋아해서요. 여기 먹을 거 있는데 저는 갈비찜도 좋아해요. 천천히 먹을게요. 그런데 10분이 지났나 보니까 온몸이 간지럽기 시작해서 온몸을 긁고 있으니까 남편이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팔을 보니까 글쎄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온몸으로 번진 건지 뭔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야, 뭐 때문에 이런 걸까요? 당신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나 봐요.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내버려 두면 괜찮아질지도 몰라요. 혹시 무언가를 잘못 먹었나요?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는 힘을 다해서 째려보고
남편과 친정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옷 알러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정말 남편과 친정 엄마까지 완벽하게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고 저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친정 엄마는 몇 해 전 단풍 구경 갔다가 옷 알러지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엄마가 받은 보상금이 탐이 난 건지 아니면 분양권이 탐이 난 건지 무슨 소린가 해서 일부러 옷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였다는 거였어요. 이거야말로 범죄인데 맞죠? 제 엄마하고 저랑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고소하겠다고 요란 법석을 부렸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시어머니는 튀어나가 버렸고 없었죠. 그게 더 괘씸한 게 있어요.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튀긴 건지요. 튀자고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더니 남편이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죄가 있어서 늘 저렇게 죄송해 하기만 해야 하는지 참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가서 간다고 버티는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와서는 사과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엄마가 한 짓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소름 돋으라지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냐고.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장모님 뵙기 부끄러워서 쪽팔리는데 진짜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옷 알러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나고. 아 그게 벌써 몇 년 전 기억이 아직까지도 알고 있었겠냐고. 그냥 몸에 좋은 거 다 때려놓은 죄밖에 없다 돌린 입이라고. 봐주말도 잘하시네. 지금 사과 안 하면 내가? 저희 딸이 이혼하면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응, 아주 몹시 화내서 콩밥 한 그릇 먹어봐야겠어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누가 지금 이런 짓을 해서 누군가의 삶을 망쳐놓으려 하는 거예요? 당장 사과해야 돼요. 아들의 이혼을 내가 감당하고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건 무리한 상상이에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세요. 거기서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내 속이야라고 주저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우는 사람 중에서 당신이 원래 눈물을 흘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자신이 다치면서도 먼저 상대를 치려는 행동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제 집이 사돈에게 넘어가서 황금 대접을 받는다는 것도 억울한데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고 반대로 비난만 받아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완전히 범죄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뉴스에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왜 다들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한 줄 몰랐네요. 그때도 그냥 주사 한 번 맞고 나왔잖아요. 아이, 그냥 조금만 골라주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고르기를 바랐던 건데 하지만 이렇게 과한 행동은 아니죠. 친정어머니가 큰일을 하게 하고 돈이나 분양권을 저희 부부가 상속받게 되면 뒤에서 살살 조롱하며 가져갈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너무 강력한 범죄 사건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얼굴을 다시 두 번 볼 수 없겠어요. 소름이 돋아서. 아이, 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쁜 말을 할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어리석은 아이야? 너도 재산을 뺏으려 드는 거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 우리 부모님과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앞으로는 서로를 모르는 척 해야겠어요. 엄마가 늙어 죽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장모님만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엄마는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장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비난하며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행동을 왜 한 것인지 사과하라며 제 마음을 이해해 주라고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말을 무시하고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쫓아내었고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를 잡아가게 했습니다. 이에 단호한 남편의 모습에 친정 엄마와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고 친정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정 우리 사위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이해했습니다. 알아, 가족이야. 눈을 감아주면서 살았을 텐데
마리아, 사위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렇게 비난하는 건데 내가 당신에게 화낼 일은 없네? 대신 2번 다시는 사돈의 가면을 쓴 그 여자의 얼굴은 나나 우리 딸도 안 보고 살았으면 했어.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로 연락처까지 모조리 차단해버리고 지원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더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메시지를 수십 통씩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무시로만 대응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시어머니도 몇 주가 지나면서 포기한 건지 이후로는 더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 외로운 여성이 단칸방에서 홀로 아들마저도 욕심에 잃어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되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나비 효과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궁금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우리 남편과 우리 엄마, 그리고 내 자식들만을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